네, 안녕하십니까. 저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래산업하고 미드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나승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 이 행사가 제 시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 조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생각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미래 산업이나 이제 미드 스몰캡이라는 걸 담당을 하면서 상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유통시장에 올라와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라는 걸 어떻게 원활하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민간 자본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기업들한테 조금 더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민간 자본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산업들을 통해서도 저는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ITS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오늘 또 이제 말씀들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저도 제 영역에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협회에서도 제가 이런 그 훌륭한 기술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자리에 감사하게도 조금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회원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창하게 민간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계신 어떤 회원사분들이 상장 기업도 있고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아마 계실 텐데요. 그 회원사 목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상장 기업도 그렇지만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제가 한번 꼭 뵙고 싶었던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 성장성이 정말 좋다라고 언급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자금이라는 걸 조달을 하고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하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출을 이 정도 벌었는데 영업이익을 한 5% 6% 남겼어. 그런데 5% 6% 돈을 벌어봐야 이 은행에다가 5% 6% 이자 다 주고 우리 회사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이자 다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남는 건 없어, 이런 식으로 푸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보면 당연히 다 이렇게 겪으신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초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시드 투자 정도까지의 어떤 그 초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시리즈 A나 시리즈 B 또는 C, D, 그리고 이제 상장까지 하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어떤 자금 조달 방법과 스킬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름이 있고 정말 사업성이 크고 규모가 큰 어떤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단순히 차입을 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신용도라는 게 있어야 되고 신용평가라는 것이 있어야 이자를 낮춰가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너네 예대마진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압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제 자금을 어떤 그 여신을 많이 해주는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이제 차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오락가락한 그런 그 시기가 올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던 해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 외에 금융투자 업계에서 보시면 요즘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시는데요. 다 들어보신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재무제표 상에는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자산이 커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자금 조달일 거고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자본 조달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회사가 주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넘김으로써 또는 신주 발행을 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가 이제 두 번째일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요즘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자금 조달 방법, 메자닌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메자닌의 어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채권이나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그런 중간 정도에 있는 부분이 메자닌인데, 시장에서는 아주 메자닌에 대한 어떤 그런 열풍들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장표 하나만으로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올해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DCM이나 ECM이나 메자닌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 자체가 이제 우하향하는 완전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느끼시는 고충은 더 훨씬 컸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배경에 이제 이런 그 영역 차트로 되어 있는 이 배경이 DCM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그런 규모의 추이를 나타낸 건데, 원래는 이 DCM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원래는 같이 이렇게 꺾였어야 정상인데, 이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력이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근데 한국전력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부족한 돈을 가지고 적자도 메꿔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전력의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이 정도 규모를 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거의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거나 실패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수요가 용인이 돼서 투자자들이 한국전력의 회사채를 사게 만들려면 금리를 더 높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금 기준금리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력 채권을 사면 연 6%, 7%씩 이자를 준다고 한국전력이 그렇게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름 모를 회사채 살래? 아니면 한국전력 사서 6%, 7% 받을래?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한국전력 산다 그러지, 다른 일반 회사채 산다는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DCM 규모가 유지가 됐습니다만, 한국전력이 사실상 이렇게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돈의 어떤 그런 유동량을 한꺼번에 쭉 빨아가는 블랙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나머지는 이렇게 우하향했던 이 그래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ECM이나 메자닌이라고 언급하는 것들은 사실 금리에 대한 영향도 받고 시장 통화량에 대한 어떤 그런 유동성의 영향도 받지만, 사실 증시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ECM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본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메자닌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을 채권과 주식의 어떤 장점만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메자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증시가 좋게 되면 메자닌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은 현재 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증시가 좋았을 때는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어야지 라는 어떤 그런 투자자의 생각도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채권이라서 부채에 잡혀 있지만 우리 회사 주가가 좋으면 결국에는 다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다 자본으로 바뀌네, 그러면 이거 괜찮겠는데, 약간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메자닌이 엄청 늘었었는데, 증시가 꺾이니까 메자닌도 같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지금 이미 보통 굿클로징이라고 표현을 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투자자분들은 그냥 문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증시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의 증시의 어떤 그런 변화와 메zzanин이나 이제 EC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 조달의 흐름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사실 증시의 흐름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짝 이런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이 살짝 후행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증시는 주가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의해서 뭔가 먼저 선행해서 주가는 반영되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제 이런 메zzan인이나 IPO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ECM이나 IPO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다라는 걸 보고 이럴 때 빨리 자금 조달해야겠다.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빨리 돈을 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살짝이나마 이렇게 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4년하고 2025년이 되면 약간 이런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 상황과 이런 자금 조달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살짝의 어떤 레깅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금 조달의 니즈가 있는데 올해 너무 힘들었어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2024년하고 25년은 앞으로는 좀 증시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인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 특정한 어떤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국면이 뒤따라서 바로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증시가 왜 좋아지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너무 매크로적인 얘기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좀 드리면 금리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을 보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슬금슬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고 하면 증시라는 게 경기 둔화래 이러면서 좀 이렇게 꺾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너무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야기가 됐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를 오히려 좀 때려 잡아야 되는 그런 지금 현 시국에서는 경기 둔화의 어떤 신호가 보인다는 게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구나. 이제는 최소한 금리가 더 지금보다 빠지진 않더라도 올해나 작년처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일은 없겠구나. 추가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는 일은 없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을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아직 인플레이션 다 안 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미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 고금리가 유지되지 않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4년, 25년을 전망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국내 리서치 센터에서 전망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상저하고를 그릴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하방은 좀 밴드를 닫아놓고 그래도 상단으로 좀 한 20% 3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리서치 센터가 뭐 상저하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증시의 결과는 다 반대로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상고하저의 우려도 조금씩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크로 환경은 그래도 증시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고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이제 뭐 2차 전지나 IT 소부장 이런 것들을 적어놨지만 사실 ITS 같이 이렇게 성장성이 보이는 미래 성장성이 좋은 어떤 그런 성장 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시각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굉장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무슨 자금 조달을 하셔라 이러면 장사하려고 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랑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그 상장 이전에 이제 pre-IPO 투자를 받으시고 이제 상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협회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들을 주시지만 상장을 한다 또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을 토대로 상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유통시장이 상장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달성하고 이루는 게 있어야 상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아까도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 뭐 특정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할 때 그 인재 채용의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할 때 상장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하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인력을 채용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게 뭐 진짜 100%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상장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명함 한 켠에 이렇게 박아놓는 것 자체가 새로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그 입사하려고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행동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작은 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을 때 또는 국내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해외에서 사업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나 이런 회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 이렇게 상장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다른 크레딧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을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쉽게 상장을 하시기에는 이제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시장 상장 효과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규 상장하시는데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상장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그 상장 가이드인데 가이드에서 4개월 제시했다는 얘기는 4개월에 택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올해 연말에 이제 정리되는 어떤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상장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밟아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상장 절차를 보시면 여기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이 대표 주관사를 설정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대표 주관사 설정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증권사랑 같이 대표 주관사를 뭔가 계약을 맺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상장을 할 건데 대표 주관사 계약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증권사도 알아듣습니다. 이 기업이 6개월 안에 상장하겠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않아요. 한 2년, 3년 있다가 상장하겠구나. 뭐 길게는 4년, 5년도 걸릴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회사랑 대표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코칭들을 해드리고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증권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IPO나 이제 상장을 담당하는 그런 증권사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형 증권사라고 언급되는 그런 그 증권사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너희는 좋겠지? 이랬더니 저희는 상장 기업들이 많으면 좋죠.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약간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 너네랑 대표 주관을 맺으면 조금 그렇겠지? 라고 했더니 형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1,000억짜리도 없어서 난린데요. 작은 기업일수록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증권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주관사를 설정해야 되는 기업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맺으면 뭐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상장 잘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발생하는 비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후불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 주관사 설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나 코칭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뭐 상장 일정들이 뭐 거의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수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우리 이러이러한 거 준비해야지라고 자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증권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주관사 설정 논의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당연히 뭐 어떤 대기업처럼 나 상장할 건데 너네 우리한테 한번 제안 좀 들어와봐 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뭐 RFP 보내가지고 이렇게는 못 하시더라도 이제 아름아름 그 주변 그 증권사의 어떤 그
아시는 분들, 지인분들 있으시면 그렇게 연결을 좀 닿으셔서 그런 이제 증권사 그 대표 주관사를 설정하시는 것들을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장을 하시는 과정에서 주관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의도에는 이제 IR 대행이나 IR 컨설팅, IPO 같은 것들을 절차를 도와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 그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가지고 한 회사가 상장한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IR 큐더스라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이제 IR 컨설팅과 어드바이스 내용들인데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움직이시는 걸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상장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상장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사실 여기서 좀 볼만한 것들은 이제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요건으로 신규 상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상장 기업이나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특례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상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자료에는 담지 않았는데 여기에 조금 재밌게 보실 만한 거는 이 코넥스라는 걸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코넥스나 또 KOTC라는 어떤 그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거래되는 비상장 거래 플랫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 거래 시장이고요. KOTC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거래 플랫폼, 거래 시장인데 코넥스는 참 재밌는 게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양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여기 보시면 뭐 매출액 200억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는 계속 사업이익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거나 뭐 시가총액이 9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약간 조건들을 코넥스 시장은 아예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에 먼저 상장을 해서 1년 이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편이죠. 근데 이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자닌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발행하신 그런 기업들이 메자닌 채권을 발행을 하되 투자자들로부터 우리가 일정 기간 안에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코넥스 시장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이 좀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자본 조달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는 것도 있죠. 이미 상장되어 있는 스펙이라는 그런 특수 목적 법인과 우리 회사를 합병시키는 형태인 건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코스닥이나 이런 데 바로 직접 상장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이 나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를 계속 평화해서 내가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을 충분히 다 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펙이랑 합병을 선택하시게 되면 절차적인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가 얼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딱 확정적으로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스펙 합병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례상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최근에는 이제 특례상장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서 계속 낮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거래소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가급적이면 특례상장을 더 이렇게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상장 제도가 200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해마다 뭐 한두 개 기업이나 많게는 뭐 한 자릿수 정도의 기업들이 상장을 하다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매년 10개 이상씩 특례상장을 하게 된 이유가 이 특례상장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좀 낮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접근하시고 계시는 게 증권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관사가 어떻게 이걸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상장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주관사 설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미리부터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그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조건들은 제가 다 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미리미리 좀 이런 그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 개선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서 최대 출자자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되면서 이런 ITS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라든지, 원래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지분 요건들도 좀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우리 자회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한번 상장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배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빨리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뭐 기술 성장 기업들이라고 들어 올라오는 기업들은 이제 뭐 기술성 평가에 대해서 원래는 2개 기관의 그 기술성 평가 등급을 다 받아야 됩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기관에서 A 등급만 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자기자본이나 시가총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비상장 기업들은 시가총액이라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 기업이 얼마의 가치를 받고 자금 조달을 했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내가 시리즈 C나 D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즘 들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 포인트만 좀 딱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파두라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회로 설계하는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했는데 분기 매출이 아주 작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 뭐 사실상 주관사랑 다 같이 담합해서 이거 그 투자자들한테 뻥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졌었죠. 근데 사실 저는 주관사나 이 회사가 뭐 문제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기보다는 이 파두 쇼크가 저한테 가져다주는 함의는 그 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상장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재무나 매출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회사의 실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익 조정이라는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CFO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회계 부정을 저지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업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어떤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이것도 얘기를 하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회사가 상장을 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매장인 채권의 형태로 많은 투자자들한테 내가 자금을 조달을 받을 때 투자자분들과 또는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다투시는 부분이 우리 회사 기업 가치를 너가 얼마에 평가해 줄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다투시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랑 잘 이야기가 돼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 정도로 평가를 해줘 라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는 발목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워낙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는데 이미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기업이 1조 정도의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막상 IPO 시장에 딱 등장을 하니까 IPO 시장에서는 평가를 8천억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조라는 어떤 기업 가치로 투자를 했던 앞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그 8천억 정도의 밸류를 인정하고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상장을 반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과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그 앞에서 나는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그 투자를 받은 다음에 500억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600억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100억, 200억 또는 50억, 100억 이렇게 더 조달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상장을 할 때는 뒤이어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오히려 앞에 너무 과도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돌아서냐, 증시가 어떻게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뭐 IPO라든지 뭐 ECM과 같은 맷장인과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4년도, 25년도가 증시도 괜찮아지고 맷장인 시장도 이렇게 계속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프리-IPO 투자를 신중하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너무 기업 가치를 지금 욕심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 발목 잡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시간이 지나서 저는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짧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요? 네, 그러면 질문 사항 없는 걸로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나승기 위원님 감사합니다.